안녕하세요. 평화의 집짓기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간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평화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 중에 평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여느 사람처럼 깊은 염원을 마음속에 지니면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할머니의 마음을 본받아 오랜 세월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해왔다. 한반도는 지난 세월 중국, 러시아,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남북 분단 체제는 7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도전이다. 하늘이 도와야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일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인간 본성에 평화의 뿌리가 있는가? 인간의 삶과 의식은 평화를 지향해 왔는가? 인간의 역사에 전쟁의 시대가 아닌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한 시대가 있었는가?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과 원칙은 있는가?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는 평화의 원칙을 실천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세상의 평화를 가꾸기 위해 평화의 집을 견고하게 짓기 위한 원칙이기도 하다. 몽골에서 낙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콧뚜레를 끼운다. 콧뚜레를 끼우지 않으면 낙타가 사람을 박아버리기도 한다. 낙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앞쪽 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꿇어앉힌다. 뒷다리는 꿇을 때까지 힘으로 누른다. 낙타는 이렇게 자꾸 묶고 꿀리고 그런 다음 등에 탈 때 길들어져서 사람의 친구가 된다고 한다. 평화는 낙타를 길들이는 것과 같지 않을까? 낙타를 길들이는 일은 어쩌면 전쟁에 대한 야망이나 욕망을 길들이는 일과 흡사하다. 우리 인간은 정복이나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한다. 종교나 이념을 빌어서 테러나 전쟁을 해온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불문하고 얼마나 거침없이 발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욕망에 콧뚜레를 끼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화에 대한 강력한 신념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과 테러에 대한 욕망이 보이면 콧뚜레를 끼우고 무릎을 꿇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평화는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 나오는 공산품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며 치유하면서 미래의 희망과 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가꾸어가는 정원과 같다. 잠시라도 가만두면 잡초가 무성하여 아름다운 정원에 풀이 사람 키보다 크게 자란다. 매일 잡초가 싹을 틔울 때 없애주어야 정원을 관리하기가 수월해진다. 평화는 텃밭을 가꾸는 것과 같다. 평화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의 기운을 돋기 위해 퇴비를 잘 주고 새싹이 잘 돋아 자라도록 물도 자주 뿌리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충제를 뿌려야 평화의 싹이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 평화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평화의 정원에는 희망, 존중, 포용, 그리고 행복이란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평화의 정원에는 치유, 교류, 재건, 그리고 배움이란 공간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고 서로 교류하며 집과 휴게실과 만남의 장소를 지으며 함께 공부하여야 한다. 평화의 정원에는 반전 평화와 유비무환이란 울타리가 있다. 그리고 평화의 정원에는
침묵과 지혜가 넘쳐난다. 평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평화는 로또가 아니며 대박이 아니다. 평화는 닫혀진 문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아니다. 평화는 매일 세 끼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하는 밥이다. 매일 밥 먹듯이 평화를 먹어야 평화가 만들어진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평화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2가지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화를 빕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2가지 기적. 전 세계의 사람들은 성탄절에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천주교 미사나 개신교 예배에 참석하고, 신자가 아니어도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긴다. 참혹한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쟁터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서로 죽이고 죽는 곳이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 날 벌어진 2가지 기적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하면서 시작된 세계 1차 대전으로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전선으로 향하였고, 그중 약 100만 명의 전사가 1914년 크리스마스까지 사망하였다. 그러나 바로 1914년 크리스마스에 전장에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열렸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맑고 추웠으며 달빛은 환하게 영국군과 독일군의 참호 가운데를 비추었다. 영국의 최고 사령부는 적군이 크리스마스나 새해에 공격을 할 수 있으니 특별 경계를 하라고 전선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 저녁 7시에서 8시경, 영국군은 반대편 참호에 불빛이 하나씩 깜빡이는 것을 보고 있었다. 손전등과 횃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럴이 건너편 독일군의 참호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영국군은 이에 뒤질세라 저 들밖의 한밤중에로 화답하면서 한참 동안 크리스마스 캐롤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참 반가운 성도여를 합창하였다. 이튿날 가장 용감한 병사들이 참호에서 걸어나가 철조망을 지나 적군과 악수를 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손짓하여 불렀다. 그리고 축구 관중처럼 몰려들어 선물들을 교환하였다. 영국군은 초콜릿, 차, 푸딩을 제공하고 독일인은 시가, 소금에 절인 양배추, 슈넵스 술을 내놓았다. 그들은 친구들의 모임에 온 것처럼 서로 농담을 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고 축구 경기를 2차례나 벌였다. 영국인들은 그동안 고향에서 신문의 선전과 가짜 뉴스를 통해 독일인들은 총검으로 유아들을 찔러 죽이고 신부들을 교회 종에 매달고 다니는 야만족으로 알고 있었다. 독일인들 역시 영국에 대한 증오의 찬가를 암기하며 영국인들은 신앙심이 없어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축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축구와 크리스마스로 불구대천의 적인 영국인과 독일인이 잠시 친구로 뭉친 것을 믿기지 않아 했다. 독일인이든 영국인이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고 크리스마스는
함께 기뻐하며 축하한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된 것은 전쟁터 참호 옆 크리스마스 날이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적에 대하여 가짜뉴스, 비난과 혐오가 극에 달하여 마치 나와는 다른 인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극우와 극좌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가끔 이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와 신문 방송뿐 아니라 블로그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갖 거짓말과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확대 재생산을 함으로써 그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인간은 국적이나 종교, 피부, 빈부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동정을 느끼고 분노를 하는 같은 사람일 뿐이다. 타고난 환경이나 교육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 공통 분모가 너무나 많은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북진하다가 중공군의 반격으로 후퇴하면서 민간인 10여만 명을 흥남부두를 통해 구출한 사건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생하면서 남한의 저항이 완전히 무너지자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6월 26일 오후 홀로 미국 공군과 해군을 한국전쟁에 투입하는 중요한 결정을 입안하고 그날 저녁 백악관은 승인하였다. 초기에 북한군은 대구, 부산, 포항을 제외한 남한 지역을 다 점령하였지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하여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과 중국의 작전에 말려든 것임을 후에 깨닫게 되었다. 수십만 명을 앞세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청천강 전투와 장진호 전투에서 전세가 밀리면서 동부전선을 맡은 한국군 제1군과 미 제10군단이 흥남부두와 성진을 통해 철수하였다. 이런 혼란 속에서 병력의 반 이상을 잃게 되었으며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유엔군과 미군의 갑작스런 후퇴에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유엔군이 철수하는 흥남부두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1950년 12월 14일에서 24일까지 미국 제1해병사단을 시작으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김백일 한국군 군단장과 제10군단 현봉학 고문관이 미군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를 설득하여 북한을 탈출하고 싶어하던 피난민 10만 명을 탈출시키려 하였다. 민간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등의 도움으로 어뢰가 가득 찬 흥남부두를 무사히 빠져나와 거제도로 무사히 탈출시켰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흥남부두의 탈출은 전쟁 중에 민간인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을 크리스마스에 탈출시킨 유례없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야기이다. 그리고 당시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수송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내린 민간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레너드 라두 선장은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사가 되었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는 가장 많은 구조 활동을 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만약 민간 화물선 빅토리아호의 러너드 라두 선장이 배 안의 군수 물자가 아까워서 버리지 않았다면, 화물선에는 화물만 싣는다는 원칙을 고집했더라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화물선에 사람을 싣기로 결정했더라도 그저 적당한 숫자의 인원만 실었더라면 수천 명의 인원만 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상선이 흥남부두 인근에 깔려 있었던 수많은 어뢰 중 하나와 충돌하였더라면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라두 선장은 기꺼이 사람들을 태우기로 결정하고 화물선에 태울 수 있는 최대 인원
1만 4천 명 이상을 태우고 어뢰를 피하여 남하하여 크리스마스 날 거제도에 마침내 도착할 수 있었다. 평화의 집 짓기 12가지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연민. 컴패션, 동정 연민은 컴, 함께 하다와 패션, 고통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이다. 박애주의자, 평화운동가, 그리고 NGO 활동가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이며 수행자나 종교 창시자의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감정이며 마음이기도 하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후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인간들을 연민의 정이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출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였고, 예수는 병들고 죄 지은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고통과 병을 치유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안락한 유럽의 생활을 포기하고 평생 그들을 위해 의술을 펼친 슈바이처 박사, 인도의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 씻어주고 돌보아준 마더 테레사 역시 인간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하였다. 2021년 부활절 아침, 7남매를 입양한 부부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7남매가 팸 윌리스, 게리 윌리스 부부에게 입양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뉴스이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팸과 게리 부부는 2019년 1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위탁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7남매의 사연을 접하고 입양을 고민하였다. 팸은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아이들 엄마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이들의 사연을 들려주고 넌지시 입양 얘기를 꺼냈다. 반대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다. 이제 독립을 앞둔 막내 아들만 집을 나가면 부부에게는 은퇴할 일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보장된 노후의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입양을 하자니, 그것도 1살에서 12살 난 7남매를 한꺼번에 키우자니 반대할 만도 했다. 하지만 남편은 망설임 없이 입양에 찬성했다. 아내는 남편이 미쳤다고 할 줄 알았다. 우리는 살면서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남편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기뻐하였다. 이미 입양 문의가 쇄도한 상황이었지만 까다로운 심사 끝에 부부는 7남매의 위탁 양육을 도맡았다. 그 덕에 뿔뿔이 흩어져 입양될 처지였던 7남매도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7남매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알게 된 부부는 입양 결심을 더욱 굳혔다. 7남매는 그동안 약물 중독 부모와 노숙인 캠프를 전전하며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았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트라우마까지 생겨 입양한 부모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다. 위탁 양육 첫 6개월은 그야말로 악몽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늘 악몽에 시달렸다. 아내는 어느 날 밤에는 아이 하나가 우리 침실로 뛰어들어와 나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하더라.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라고 아이를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은 우리의 진심을 믿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도 친부모처럼 금방 떠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인생에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잃게 되면 그럴 수 있다. 뭐든 믿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아이들에게는 그저 오랫동안 옆에 있어줄 부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아이들을 안정시키려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위탁 양육 1년여 만에 정식으로 부부와 한 가족을 이뤘다. 15살에서 4살에 이르는 7남매 환영식에는 부부의 친자녀 5남매도 참석했다. 부부는 7남매에게는 이제 두 번째 부모가 생겼다. 우리도 7남매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두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한다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어릴 적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살펴주는 마음씨 따뜻한 이웃과 양부모는 세상에 비치지 않을까? 아이들이 뿔뿔이 헤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정치적인 불안정과 전쟁 등으로 가족이 파괴되고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족의 비극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평화를 가꾸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연민의 정을 갖고 가르쳤던 석가모니 예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이웃을 연민의 눈으로 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를 실천하였던 슈바이처 박사나 마더 테레사를 조금만이라도 본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지 않을까?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 연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이야기, 공감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연민의 정을 조금 더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공감. 내가 이웃에 대해 연민의 감정이 든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종에 대한 연민과는 달리 서로 다른 종이 공감을 표현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면 어떨까? 호주의 퀸즐랜드에서 까치가 자신을 구해준 개를 어미처럼 따른다는 뉴스를 들었다. 반려견 패기와 산책을 하던 줄리엣은 패기가 짖어 가보았다. 까치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어서 지역 야생동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까치를 살리는 데 전념하여 일주일 만에 까치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집에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까치가 자연으로 돌아가길 기다렸으나 까치는 숲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을 구한 반려견을 졸졸 따라다녔고 반려견 역시 까치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었다. 그런데 새끼를 배제하는 반려견이 모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수의사에게 데려가니 까치를 제 새끼로 여겨서 강아지를 키우듯이 모유를 만드는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더 놀라운 것은 까치가 강아지라도 된 듯 반려견의 젖을 문다는 것이었다. 반려견은 어미, 까치는 새끼 노릇을 하는 셈이다. 종을 뛰어넘어 모녀지간이 된 반려견과 까치는 24시간 내내 붙어다니며 나란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손을 꼭 잡고 잠을 자기도 한다. 줄리엣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는 것 같다. 분명 모녀 간의 유대감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어찌 까치와 개가 정다운 모녀 사이처럼 지낼 수 있을까? 조류와 포유류가 친구처럼, 모녀처럼 젖을 먹이고 젖을 먹으며 살 수 있을까? 나는 개이고 너는 까치라는 다름을 뛰어넘어 나는 너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존재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생각이 반려견에게 있는 것인가? 까치에게도 나를 구해준 반려견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부모와 마찬가지라는 의식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과 의식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반려견과 까치는 모녀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새끼 까치는 반려견의 젖을 먹고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침팬지를 연구한 제인 구달은 자신이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고 이름 붙인 회색빛 수염을 가진 침팬지와 함께 경험한 일을 알려주었다. 어느 날 제인 구달이 숲에서 데이비드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갔는데 덤불 속을 빠져나왔을 때 그를 놓친 줄 알았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는 듯 근처 시냇가에 앉아 있었다. 제인은 조금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아 데이비드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눈에서 침착하고 자신 있는 성격이 느껴졌다. 마침 데이비드와 제인이 앉은 자리에 잘 익은 야자 열매 하나가 떨어져 있어 그것을 주워 손에 들고 데이비드에게 주려고 팔을 뻗었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제인은 손을 가까이 가져가며 한 번 더 권했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고개를 돌려 열매를 보았다가 제인을 한 번 쳐다보고는 자기 손으로 그 손에 있는 열매를 슬쩍 쳐서 떨어뜨리고 대신 제인의 손을 힘있게 그러나 부드럽게 쥐었다. 마치 열매는 원치 않지만 그걸 준 마음은 알고 받아들였다는 듯 말이다. 제인은 그 순간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손을 부드럽게 잡은 데이비드의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지성이 아닌 더 원시적인 감정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 몇 초 동안은 인간과 침팬지가 따로 진화해온 그 장구한 시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듯했다. 침팬지와 인간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존재했지만 두 종이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침팬지뿐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 태양, 달, 또 다른 우주 안의 생명과 하나라는 깨달음으로 연결이 된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연민과 공감의 눈으로 보면서 서로 돌보아야 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싸움도 갈등도 전쟁이 없을 텐데 왜 사람은 반려견과 까치처럼 행동하지 못할까? 종이 다른 침팬지와도 공감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이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탓이 아닐까?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면 인간이 되고 짐승처럼 대하면 짐승처럼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네 번째 이야기, 공감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이야기, DMZ를 건넌 소떼의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공감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DMZ를 건넌 소떼의 기적. 어린 시절 한국전쟁이 발생한 6월 25일쯤이 되면 학교에서 그림 대회를 개최한 기억이 난다. 한반도 지도의 북쪽에는 사람들 모두 뿔이 달린 무서운 괴수나 괴물로 묘사되거나 흉악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남쪽에는 선량한 사람들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교실마다 걸려 있었고 가장 자극적이고 대조적인 그림이 표창을 받곤 했다.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북쪽 사람들은 인간이기보다는 뿔이 달린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박혔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이미지는 강화되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들은 소식들은
하나같이 북한은 전쟁광이라 남한을 침략하여 적화 통일을 겨냥하고 있으며 거짓 평화, 위장 평화를 통해 남한을 삼키려 한다는 것이다. 남한은 이에 대비하여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하여 자나깨나 주변에 간첩이 있는지 살펴보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빨갱이를 속출하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로 남북 간의 교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1998년 6월 16일 철벽같이 닫혔던 DMZ가 소때로 인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끌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남북교류의 문을 활짝 열었다. 정 회장은 17살 때 선친입한 솥값을 갖고 남한으로 도망쳐 와서 현대그룹의 총수가 되었고 그 대가를 고향인 북한에 갚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서산 농장에 소를 키워왔던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기소르망은 정 회장의 소떼 방문을 20세기 최후의 가장 아름답고 충격적인 전위예술이다 라고 감탄하였다.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 금강호가 첫 출항하였다. 다음 해에 현대 아산을 설립하여 대북 사업을 계속했으며 2000년 8월에는 금강산, 개성 특구 지정 및 인프라 사업권을 북측과 합의하게 되었다.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소떼 기적을 이룬 정주영 회장과 북한과의 인연은 10년 전에 있었다. 1989년 1월 북한 노동당 서열 제4위의 허담의 초청으로 정주영 회장은 민간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 금강산 개발 사업은 민족의 사업이며 금강산 개발로 평화를 사랑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말로 북한 당국자들을 설득해 갔다. 2002년 9월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착공했다. 11월에 현대 아산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조성 사업을 할 수 있었다. 2003년 8월에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어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8월 개성관광 시범 관광을 시작하였다. 2003년 10월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을 완공해 남쪽의 유명한 가수들과 예술인들이 평양의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함으로써 남북의 문화 교류에도 이바지하였다. 오늘날 뉴스는 좋은 소식보다 충격적인 범죄나 테러, 전쟁 소식이 대부분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뉴스가 비일비재하다. 삶에 비관하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할 때 희망을 볼 수 없고 세상사를 돌아봐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지구별에 온 여행을 강제로 멈춰버리고 지구별을 떠나버린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는 대로 일이 일어난다는 플라시보 효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지면 다른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서로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에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영원한 적이 아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이다. 간절히 믿고 바란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한 척으로 1만 4천 명의 민간인을 싣고 수많은 어뢰를 뚫고 탈출한 흥남부도의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희망의 뉴스, 기쁨의 뉴스, 사랑의 뉴스, 포용과 관용의 뉴스거리들을 많이 볼수록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진다. 교육, 언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의 교육, 희망의 뉴스,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면 세상이 더 밝게 변화하리라. 나부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여 평화의 메신저가 되면 좋겠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5번째 이야기, DMZ를 건넌 소떼의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이야기, 인디언의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정주영 회장처럼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습관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6번째 이야기, 인디언의 지혜.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동양인의 얼굴을 한 인디언의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인디언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학살을 당하여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갔고, 살아남은 인디언들은 자그마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겨나서 자유를 박탈당한 생활을 한다. 희망도 잃은 채 술과 마약에 의지하여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마치 같은 동족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애절한 감정을 일으켰다.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수천 년 전 동이족들이, 그리고 천년 전 고구려 멸망 후에 유민들이 알류시안 열도를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아파치족과 나바호족 등의 중부와 중남부 아메리카 인디언 문명을 일구었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더 짠하게 했다.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똑같고, 윷놀이, 실끝놀이 등 인디언의 전통놀이가 우리 민족의 민속놀이와 흡사하며 곰을 숭상하는 부족도 있어서 오래전에 같은 뿌리에서 나와 이러한 문화를 공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부 영화에 보는 인디언은 백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잔인한 야만족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디언은 매우 백인들에게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부족이었다. 미국 동부에 거주한 인디언들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자 옥수수와 고기 등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땅에 살게 하였다.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수많은 백인들은 인디언과 수많은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인디언들을 아메리카 동부에서 중부로 몰아내고 인디언을 사륙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다. 왜곡된 서부 영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인디언을 야만인으로 매도하였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미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서구적인 잣대는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은 권력을 통한 억압과 폭력의 정치를 경계했기에 영적인 경험이 풍부한 선지자가 주장을 맡게 하며 공동 분배를 통해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북미 대륙의 인디언 사회에는 강제 노역이 수반되는 거대한 공공건축물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인디언들의 삶과 정신세계는 우리 한민족의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체로키족이나 수우족의 창조 신화는 한민족의 샤머니즘의 뿌리인 얄타이 투르크족의 창조 신화와 거의 일치하며 언어 구조와 생활 풍습도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공경하라, 자연을 가까이 하라,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라, 그리고 일상의 모든 행위를 신성한 의례로 만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디언의 가르침은 아이를 가진 엄마의 태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조상도 강조하는 태교를 인디언 어머니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침묵, 사랑, 경외감을 숲속의 나무들과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 가르쳤으며, 성장하면서 자비심, 용기, 순결의 덕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연 세계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생명체들과 마음이 담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스카우트 활동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연 체험 활동이 강조된 것이 놀랍지만 당연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때가 되면 스스로 기도하는 자세를 배우고 절대의 힘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피를 나눈 형제이고 자매라고 느꼈다. 사내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성년식을 위해 단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소명을 찾는 과정을 거치며, 여자아이의 경우 여성과 어머니 대지에 대한 무한한 통찰과 생명력에 대한 찬미를 바탕으로 한 노래와 춤, 음식이 깃들어진 축제를 통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르침이 전수된다. 인디언의 생애 최초의 종교적 수행은 함베데이, 문자 그대로 신비한 체험이라는 뜻으로 금식 수련 혹은 자신 안에 신을 체험하는 일로 풀이된다. 인디언 아이는 땀 천막이라는 정화의 천막에서 뜨거운 수증기로 자신의 몸을 정화하고 모든 인간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욕망을 멀리한 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혼자 올라간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장엄한 시간에 산 꼭대기에 서서 드넓은 대지를 내려다보며 위대한 신비와 마주하면서 하루, 이틀 혹은 며칠씩 절대 고요 속에서 신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면서 환희의 체험을 하고 존재의 최고 행복과 근원이 되는 생명력을 발견한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 수많은 종교에서 홀로 산속이나 사막에서 수련하거나 기도하는 수도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홀로 수련하게 함으로써 침묵과 명상을 체험하고 자연을 통한 정령, 곧 신에 대한 경외함을 체득하게 한다. 평화는 침묵과 명상, 기도와 수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디언들의 수행을 통하여 알려준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6번째 이야기, 인디언의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이야기, 인디언의 평화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침묵과 명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7번째 이야기, 인디언의 평화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인디언은 서부 영화에 나오는 난폭하고 잔인한 이미지만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인디언에 대한 서구인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지 잘 알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햇살에 감사하라. 살아있음과 건강함에 감사하라. 먹을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삶의 기쁨에 감사하라. 가끔 감사할 것이 없을 때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쉬어라. 모도크족의 킨트 푸에시가 남긴 말이다. 세상사의 바쁨과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가끔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연 속의 침묵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인디언들은 침묵을 매우 중요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깊게 보는 법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서 듣는 법을 배운다. 수우족 출신의 오히예사는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완전한 균형의 증거인 침묵의 힘을 깊이 신뢰한다. 침묵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절대적인 균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햇빛이 비치는 수면 위에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지식에 물들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이상적인 삶의 태도로 여긴다. 만일 당신이 침묵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신령이다. 신성한 침묵은 신의 목소리이다 라고. 만일 당신이 침묵의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이다. 나 자신을 다스림, 진실된 용기 또는 인내, 참을성, 위험, 그리고 존경심과 같은 것들이다. 침묵은 인격의 초석이다. 인디언의 문화와 인권, 평화를 위해 일한 사람으로 존 모호크를 들 수 있다. 그는 호데노소니 연맹의 추장으로서 평생 미국 인디언 민족운동을 이끈 작가, 가수, 언론인, 역사가, 교육자, 그리고 국제분쟁 조정자이자 인디언 전통문화 연구자이다. 존 모호크는 1945년 뉴욕주 세네카족 인디언 거류지에서 태어났으며 1977년에 호데노소니의 발전을 위해 인디언 법률 지원센터를 창립하였다. 1978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선주민 회의에 호데노소니 대표로 참석해 인디언의 순환사와 함께 미국 연방 헌법의 모델이자 평화적인 국제연합의 원조인 호데노소니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1980년에는 미국과 이란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위원회에 참가해 테헤란에서 평화 교섭을 했다. 1981년 캐나다 퀘벡주가 라케트 포인트에 있는 모호크족의 영토인 오카에 침범하여 모호크족과의 무력 충돌로 빚어진 첫 오카의 위기에도 교섭자로 나섰다. 1983년에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와 미스키토 사람들 사이의 갈등 협상을 도왔으며 북미 원주민 전통주의자들과 정부기관 사이의 무장 교착 상태에서 평화 가이드로 일했다. 또 살라망카 토지 임대위원회의 일원으로 세네카족 영토 반환운동에 참여하고 1988년 교섭자로 살라망카 조정법의 성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콜롬비아와 이란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호데노소니 대표로 양국에서 교섭을 했다. 호데노소니의 회의장인 롱하우스의 합의에 의한 화평조정 시스템에 따른 그의 세계평화 추구 노력은 평화학의 모델이 되었다. 그는 2005년에 쓴 평화로 전환한 전사들에서 호데노소니의 전사들이 평화 조정을 거쳐 사륙을 중지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비판했다. 당신은 적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적과 평화를 이룰 힘이 있다. 그들이 살고 싶어 하고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이성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당신의 힘을 강화시킨다.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능력을 갖지 못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자신의 힘을 파괴할 것이다. 현대적 사고로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자신의 힘을 빼앗는 것이다. 그들과 협상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협상하려면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 불화를 멈출 희망을 가지려면 당신은 그들의 인간성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고 그들의 손실이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세상의 강자들과 강대국은 자신들만이 선이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적이나 국가는 인간이 아니라 악의 축이라는 극도의 오만과 편견에 빠지곤 한다. 그 결과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철저하게 은폐하면서 자신만은 선한 행동을 하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국가임을 온갖 방법으로 선전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나 일본이 그러하였고 오늘날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도 이러한 궤도를 걸어가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과 국가를 존중할 때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이든 서로 인간임을 인정할 때 평화가 시작된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7번째 이야기, 인디언의 평화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이야기, 포용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8번째 이야기 포용. 사람의 가슴도 바다처럼 드넓어야 된다. 산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없지만 바다는 산을 포용해도 산은 바다를 포용할 수 없다. 사람의 가슴도 바다처럼 드넓어야지 오로지 높은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정조대왕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명재상인 황희정승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서로 다투는 어린 두 종과 마주치게 되었다. 민망해진 어린 두 종 중 하나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상대방이 잘못하여 그리 되었다고 말하자 그래, 네 말이 옳구나 하고 다독거려 주었다. 그런데 다른 종은 주인이 상대방 편을 드는 줄 알고 변명하니 그래, 네 말도 옳구나 하고 타일러 보냈다고 한다. 방 안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황희정승의 아내가 아니 대감께서는 이놈도 옳다 저놈도 옳다 하시니 어찌 그러십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의 정승께서 그리도 사리가 분명치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했더니 황희정승은 맞소, 부인 말씀도 참으로 맞소 하고 대답하여 그만 부인도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황희정승처럼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또 이를 책망하는 아내도 옳게 보는 태도는 지나치게 한쪽 의견만을 옳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악으로 불신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이 아닐까 생각된다. 왼쪽도 품고 오른쪽도 품으며 양쪽을 모두 품는 포용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편견을 깨치고 상대의 관점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세상을 따뜻하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나 스스로 물음을 던져본다. 나는 사고가 자유로운 인간인가? 나만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가까운 가족을 보는 시각, 친구와 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경제적인 잣대나 정치적인 지향, 종교에 따라 가까이함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사귐에서도 일정한 잣대를 갖고 대우하지 않는가? 소통과 대화는 하되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있는가? 내가 미리 판단하고 단정하기보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가? 내가 먼저 내 안에 색안경을 없앨 때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할 때 너와 나는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종교의 차이, 국적의 차이를 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 내 편과 너의 편을 가르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모두 껴안을 수 있을 때 한쪽만의 고집과 자만심에 가득 찬 모습에서 양날개를 단 포용의 단계로 올라가지 않을까?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8번째 이야기, 포용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번째 이야기, 도산 안창호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내가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